저희가 강조하려고 한번 2번 효과음을 넣어봤습니다. 예. VIP가 당신 걱정을 많이 한다니까 글쎄요, 이 블랙리스트 하면 떠올랐던 김제동 씨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저희가 이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 관련해서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죠. 최근 새롭게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에서 각각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김 전 실장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조 전 장관은 석방된 상태입니다. 우선 석방 당시 조 전 장관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재판을 확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노력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재판의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6일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두 사람의 불응으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특별 게스트 김복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강일홍 팀장님은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고 먼저 지금 가신 김성환 평론가 인사드렸을 때 강 팀장님 또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은 왜 블랙이 되었나? 뭐 김제동 씨, 이준기 씨, 유준상 씨, 정준환 씨, 장준환 감독이죠.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제동 씨가 노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본인이 블랙리스트가 됐다. 이현정 의원님,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연예인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걸 뭐 소셜 테이너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MC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소셜 테이너에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 노제 사회를 보면서 사실 그 길을 걷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나가던 방송인이 그 사회로 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탄압받는 그런 이제 그 MC로 이제 어떤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잠시만요. 그때 이제 노제라는 게 공식 추도식, 추모식 바로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사회죠. 공식 그 이제 바로 이제 그 장례식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예. 바로 서울광장에서 맞아요. 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노제 때 직접 사회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아마 이제 그 장면들을 뭐 여전히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강렬하게 아마 김제동 씨가 일반인들에게 인상을 이제 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 김제동 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김제동 씨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추모 1주기 그때도 사회를 이제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 중간에 바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이제 국정원이 이 김제동 씨를 만나서 그냥 당신 참 잘 나가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죠. 걱정이 참 많으시다. 그러면서 좀 사회를 안 봤으면 어떻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블랙리스트와 또 본인이 어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말씀 이어가면 어제 김제동 씨가 본인이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폭로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18시 30분 설해마을 김제동 만나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한 가지 되지 않냐.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자기가 VIP한테 직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VIP께서 걱정이 많다. 내 걱정이 많대. 김 교수님, 뭐 네. 김제동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직원이 연예인을 사찰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수사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김제동 씨의 지금 이 그 발언은 지금 저 국정원 TF팀에서 검찰에다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고발한 상태인데 검찰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단서를 지금 제공하고 있네요. 김제동 씨. 지금 김제동 씨가 얘기하는 하는 그 국정원 직원, 이를테면 김제동 씨를 회유하려고 만났던 그 직원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다면 그 국정원 직원을 찾아가지고 수사하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보니까 18시 30분에 설해마을 김제동 만남 하는 문자를 김제동 씨한테 잘못 보냈다. 즉 얘기하면 국정원 내부 계통에 보고할 거를 김제동 씨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너를 내가 이렇게 관리 보고하고 있다는 거를 슬쩍 흘리기 위해서 보내는 수도 있어요. 꼭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요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 있고요. 이거 일반적으로 수사관들이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VIP께 직접 직보하는 사람이다. 즉, 이제 직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직보하는 사람이 김제동 씨를 직접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보는 아니고 돌아서 직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김복준 교수님이 저 한 인터뷰 갖다가 많은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최 변호사님. 네. 저 얘기가 좀 많이 의미심장한 게 VIP니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걱정이 많다고, 김제동 씨 걱정이 많대요,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VIP는 귀빈이기도 하고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의 대명사가 VIP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복준 교수님, 김 박사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국정원이라는 걸 얘기를 명함도 따르게 해서 실제 대관 업무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개인을 만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과 직접 직보를 한다? 사실 그거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마 약간 쇼맨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 청와대에서 김제동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직보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과장했는 그런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청와대를 넘어서 국정원의 하나의 직원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지나쳤다는 점, 특히 보면 그때야 어떻게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원 자체가 공격당하고 또 적폐로 몰리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첫 번째 김제동 씨 얘기를 해봤다면 두 번째, 아직도 왜 이 배우 유준상 씨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 이제 항의 글을 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건데 도대체 어느 수준의 글을 썼길래 블랙리스트까지 가게 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까지는 김제동 씨라든가 김미화 씨 이렇게 어떤 사찰과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준상 씨는 아주 의외라는 그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준상 씨가 대검 홈페이지에 굉장히 과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찬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는데 결국에 유준상 씨로 밝혀졌다. 이것도 아마 어쩌면 국정원이라든가 어떤 사법 기관에서 이거를 밝혀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혹은 있는데요. 어쨌든 유준상 씨가 그때 언급했던 내용들이 마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어떤 연예인들이 같은 감정, 이런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사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육두문자까지 써서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유준상 씨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나중에 본인인 건 밝혀져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부분이군요. 검찰 항의 글 말고 이분 또 한 분 있습니다. 배우 이준기 씨도 광우병 관련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강일홍 팀장님. 이준기 씨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광우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나 보더라고요. 예. 사실 MB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는 최근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게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혀진 그 블랙리스트 외에 그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도 있었다.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일부는, 거기 올라있던 일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내가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나는 세월호에 참여한 것밖에 없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광우병,
길거리에 나갔던 연예인들이 많이 올라있던 거고요.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경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당시에 경선할 당시에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그 경선에 이명박 측에 굉장히 줄을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예인들, 뭐 후보 당선자 시절은 물론이고 청와대 입성한 뒤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연예인들을 보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50명씩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그런 자리를 하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 과정에서 우호 연예인, 자신을 도와준 우호 연예인 명단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섰던 연예인들, 그다음에 좀 더 정부의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 이런 리스트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뭐 이준기 씨가 사실 블랙리스트 보도가 나온 지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본인 팬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글까지 SNS에 올렸군요. 지금 이준기 씨, 유준상 씨 그리고 김재동 씨 얘기까지 해봤는데 다음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기분이 묘하죠. 묘하기도 하고 다시금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광우병 집회 때 뭐 이럴 때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딱 알고 배려라고 해야 되나? 회 한번 나갔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아닌가. 영화 감독인 장준환 감독인데 저희 뉴스특급 취재진과 바로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보니까 이 장 감독은 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겁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왜 올랐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우병 당시에 길거리에 나갔던 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준환 감독은 아내가 바로 배우 문소리 씨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블랙리스트에 이번 올라와 있고요. 전체가 82명인데 영화 감독만 52명입니다. 가장 많죠. 근데 영화 여배우 중에서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아내인 문소리 씨가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장 감독은 내가 문소리 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혹시 같이 블랙리스트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희는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알고 보니까 광우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인은 위트가 좀 있어서 저희 인터뷰에서 내가 문소리와 결혼해서 지금 블랙리스트 올랐다 이런 농담까지 해서 그 목소리 장준환 감독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소리 씨랑 결혼을 해서 그런가. 저희 부부가 지금 서로 바빠가지고 좀 못 만나는데 뭐 안 만나도 기분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때마침 그때 아이를 가졌고요. 낳아서 키우고 이러는 시기였어요.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는 시기였고.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참 영화계 인물들이 많았고 박 전 대통령도 유난히 영화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각종 대통령들이 이렇게 영화계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영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또 영화 계통 쪽에 보면 주로 이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실 이제 이 블랙리스트 영화인들이 많은 게 지난 이제 그 이명호 대통령 그 전에 선거 때 보면 이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리스트가 그대로 블랙리스트로 다 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영화라는 매체가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런 어떤 좀 측면이 있고 또 배우도 또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각 정권마다 이 항상 연예인들을 이제 좀 지지 대열에 이제 또 하기 위해서 정말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대중들을 친숙하고 또 선거 운동에 많이 동원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정권이 넘어서면서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한 형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압박을 가하고 또 출연 정지를 당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악순환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들은 이 광우병 관련돼 가지고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예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광우병 관련된 건 거의 뭐 트라우마를 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이거 뭐 이준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행 과정, 강제 연행 과정, 해산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진압하는 방법이 명박산성이라고 그랬어요.
경찰 차벽을 쌓아가지고 명박산성을 쌓아서 청와대를 보호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뭐 저 같은 경우도 경찰 내부망에다가 명박산성 관련해서는 이건 잘못하면 이 국민들 감금죄 들 수 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했다가 제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는데요. 내부망에 올렸는데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MB 정부에서 아마 그 광우병 관련돼 갖고 연예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부터 연예인들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2월에 취임하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그 광우병 관련돼서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왜 블랙이 되었나? 오늘 어제 있었던 김제동 씨의 목소리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 연예인들의 목소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